음. 제가 좀 어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음음. 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인생이 그때가 이제 일본을 올 수 있을지 박사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시절에, 음. 그래서 미래가 좀 불분명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한 시절에, 또 그때 결국에 암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됐던 걸로 제가 그렇게 그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다찌마와리 9번째 시간. 저는 황용하고요. 이학찬. 장대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으로 다찌마와리가 벌써 9회가 됐는데요. 9번의 이야기, 그리고 9번의 만남, 그리고 9번의 웃음과 공감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한테 뭐 10번도 안 했으면 솔직히. 이 9번의 강조를 한 이유가 9이라는 숫자가 뭔가 되게 이 10이라는 완성적인 숫자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실히 부족하기도 하고 갈 길도 멀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1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더 나아가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 10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10 같은 그 완성의 의미로 가져가고 싶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고, 오늘 또 게스트분도 개인적으로는 이 9화에 어울리는, 숫자 9와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자칭 1등 신랑감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뭔가 하나가 딱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더 10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분, 1등 신랑감이자 또 인생 2회차라는 말을 해주셔서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김성우님을 오늘 특별 게스트로 또 모셔보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일반인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자리해 주시니까 저야 너무 재밌는 기회여서 일단은 너무 기분 좋게 왔고요. 일단 저는 일본에 이제 유학으로, 대학원 박사 유학으로 와서 지금 이제 한 2년 반이 조금 넘었고, 실제 졸업을 앞두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계속 살지, 사실 살고는 싶은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일단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거처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1등 신랑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되네요. 제가 자기가 말하면 부끄럽고. 제가 적어 놓고도 부끄럽고 웃기긴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적었냐면은 다른 분들 유튜브를 좀 봤어요, 다치마. 네네네. 근데 재밌어서 좀 봤는데, 고맙습니다. 뭐 우주 대스타, 할리우드 아. 스타 뭐 이런 식의 뭐 네이밍들이 아주 난리가 나셔 갖고, 저도 좋은 어 아빠가 되는 것도 목표이기도 해서 음.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한다는 의미로 그냥 그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1등 신랑감으로서. 네, 지향. 사실 형 말씀하신 대로 지향을 하고 음. 아직 뭐 부족한 거야 많겠죠. 요 저희 다찌마를 거듭한 게 많으니까 아, 같이 채워나가면 좀 그럼요. 좋으니까. 도파민의 시대에 사실은 좀 괜찮지 않은 네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아까 그 소개 중에 진짜 궁금했던 게 인생 2회차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되게 좀 여러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지고 어떤 취지로 좀 이렇게 저희한테 인생 2회차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적어 놓은 거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 일본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인생 2 회차기도 하지만, 음. 제가 좀 어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인생이 그때가 이제 일본을 올 수 있을지 박사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시절에, 그래서 미래가 좀 불분명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한 시절에, 또 그때 결국에 암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됐던 걸로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행히 일본 유학도 붙을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암도 알고 보니까 1 기여서 다행히 둘 다 잘 해결돼서 오히려 굉장히 그런 등락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게 그냥, 그러니까 2 회차인 느낌이어서 그냥 지금 뭐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감사한
있기 때문에 인생 2회차라고 그냥. 약간 가볍게 여쭤봤는데 그게 너무 좀 스토리가 좀 길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또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박찬님 뭐라고 질문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좀 어떤 이제 큰 일을 겪고 나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성우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근데 진짜 저도 그 경험 때문에 사실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격이 가장 많이 바뀐 이유는 뭐 이것저것 막 애쓰고 막 사람들이 사실 욕심이 없을 수 네. 없잖아요. 사실 뭐든 다 하고 싶. 음. 근데 그러다가 아예 큰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누구나 열심히 살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순식간에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성격이 좀 무덤덤해지거나 좀 초연해진 거 뭔가 약간 상대적으로 물론 저라고 뭐 약간 뭐 흥분 안 할 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당황할 때도 많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좀 덤덤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남들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MBTI도 INFP였다가 ENTJ로 완전 INFP가 우울증이 제일 많이 걸리기 쉬운 MBTI거든요. 잠깐만요. 그 얘기 하면은 우리 제스죠. 오늘 INFP가 괜찮습니다. 미안. 물론 저 INFP였기 때문에 INFP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절 잘 이해하고 INFP 입장이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저 나름의 답은 그냥 뭐 성격도 바뀌고 MBTI도 바뀔 만큼 그냥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울증이 제일 안 걸리는 MBTI로 유명한 ENTJ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 나름대로. 네. 확실히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성격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INFP에서 지금 바뀌셨다라고 그리고 우울증을 많이 겪는 MBTI에서 이제 덜 겪는 MBTI로 바뀌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요즘 제가 태호짱한테 너무 편집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짱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INFP로서의 지금 생활하시는 부분들. 닫지마리 요거랑은 별개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생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약간 뭐 얘기를 듣고 실행하기까지 그 사이에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예전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MBTI도 바뀌고 하다 보면은 모든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초연적인 느낌으로 무덤덤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신. 근데 그걸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이 세상에 INFP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태호짱의 행복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시다고도. 네. 뭐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지 감사합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고 아무튼 좀 어려운 이야기하셨을 텐데 좀 그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좀 담담하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뭔가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내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지금은 생각해 왔었는데 내 인생이 180도 바뀐 것도 있었으면 좀 궁금한데. 저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뭐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꾸 뭐 여기에서도 나간 얘기긴 하지만 돈 미세에 가까운 좀 투자나 이런 거에 엄청 좀 이제 빠져 있는 좀 그런 그거였는데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벌고 싶어가지고 되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것 같고 그냥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의외로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돈을 쫓지 않았을 때 정말 이 진짜 이 뭔가 종목을 분석하고 아니면 거시를 보고 이런 게 재밌어서 할 때 성적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어느 순간 잠깐 깨달은 다음에 이걸 업에도 적용해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단기적인 실적에 대해서 뭔가 당연히 뭔가 이렇게 투여를 하면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인 거랑 이렇게 약간 충돌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를 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뭔가 너무 특정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이게 좀 비슷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그 뭔가 작은 거에 집착하게 될수록 사람이 잠재력을 안 풀리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좀 크게 보고 놓아줄 건 놓아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가 최근 몇 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와서부터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차님을 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확실히 이제 뭐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처음 일본 넘어오신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일본 집값 얼마냐, 뭐 주식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에 되게 초연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렇게까지 그거에 관심을 둬봤자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나? 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인드셋도 바뀌다 보니까 굳이 뭐 그런 걸 물어볼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일본에 좀 적응한 것도 있겠죠. 일본에서는 좀 그런 걸 물어보는 분위기 자체가 없기도 하니까 좀 그런 복합적인 거긴 한데 근데 결론은 뭔가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수록 내가 원하는 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보고 그거에 따라갈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더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뭘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정말 기본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은 뭐 당장에 뭐 수입에 좀 변동이 있거나 좀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따라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게 된 것도 있지. 좀 질문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성우님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을 겪고 나셔서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덜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차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해라."라고 했을 때 뭐 프레셔를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성격이 바뀌게 된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하시게 되셨는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다른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 근데 진짜 뭐 학찬 씨랑 태호 씨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제 생각도 다시 정리가 되는데 음. 어떻게 보면 질문이 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일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욕심의 기반으로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한 거지만 그렇게 진짜 잡으려고 뭔가 일본에 오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때 기준에선 뭐 다 놓쳐버리는 거를 떠나서 폐쇄한 것들에 쫓는 게 물론 너무 중요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쫓으면 조금 그거와의 괴리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저도 INFP였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또 행동은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자꾸 막. 그래서 안으로 조금 파고들게 되고. 오히려 압도적인 뭔가 무력감을 느껴보니까 그러면 생각이 많지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들은 그냥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행동을 뭔가 하기가 조금 더 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 좀 되게 웃기긴 한데 저희가 지금 너무 이야기가 진지하게 온 것 같아서 철학으로 이게 너무 철학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무거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서 네. 이걸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일본에 오셨는지를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이게 이 성격이 되게 독특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라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맞아. 반대로 갔잖아요. 반대로 완전히. 음. 이거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순간 다 흙이 돼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게 없었지만 이제 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다시 후반부에 돌아오면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일본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약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옛날에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흥미도 있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도 한 두세 번 왔었을 정도로 뭐 가장 흥미가 있고 대학교에서도 약간 일본어 학과 수업 같은 걸 좀 교양으로 듣고 그래서 원래부터 계속 그냥 일본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실이
제가 석사 들어갈 때부터 사실 선배들이 도쿄대로 많이 진학을 하는 그런 연구실이었어요. 거기에 좀 맞춤형으로 실적을 어쩌다 보니까 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어서 제 연구실 들어갈 때부터 일본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박사 학위로 봤을 때도 일본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박사를 3년 만에 딸 수 있는 건 일본이 거의 유일한 거거든요. 한국은 적어도 한 4-5년 정도 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아시겠지만 근데 미국은 뭐 심지어 더 길 수도 있고 좀 긴 경우는 뭐 한 10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학교 레벨도 사실 도쿄 되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너무나 우수해서 도쿄대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교들 좋은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졸업도 일찍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선택지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봐서도 학교적으로 봐서도 너무 좋아서 더 준비해서 오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공이 어느 쪽이세요? 전공은 이제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좀 이제 공정 실제로 막 그 클린룸이라고 되게 흰색 그 텔레토비 옷 같은 게 있고 클린토피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직접 공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만약 회사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걸 설계하고 그런 걸 계획하고 이러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는 대학원을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 다찌마을이 멤버 중에 유일하게 대학원의 문턱을 가보신 분이 태호창밖에 한 분 계시죠? 한 분 이제 태호창이 계신데 네. 태호창 근데 박사는 이제 준비하셨다가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네. 박사까지 가려는 마음으로 석사를 들어갔다. 저랑 똑같네요. 하지만 석사를 하는 도중에 박사까지는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취업으로 돌리게 된 케이스. 힘들다고 했던 건 예전에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뭐 계속 연구만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하다 보니까 다른 또 재밌어 보이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워낙 전공 상관없이 취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다른 길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이 거기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이제 태호짱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는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좀 네, 좀 약간 보틀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으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석사에서 박사로 가시고 싶으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사까지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성우님께서는 왜 이제 석사를 하시고 또 박사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태호 씨 얘기 들어보면 사실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은 그 좀 좋게 말하면 꾸준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논문이 나오든 연구 성과 나올 때까지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좀 답답하죠 약간. 하고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한 반년을 쏟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석사를 하시다가 안 맞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대신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연구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그것도 사실 시간이 길 뿐 창조를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어거지로라도 뭔가 쪼끔이라도 개선되고 뭐든 뭔가를 뭔가 만들어내는 게 연구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를 좀 저는 또 좋았던 거는 제가 개인이 계획을 하고 좀 꽤나 주권이 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회사를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들어갈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계 안에서 받은 거를 이제 수행하고 이런 게 회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것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구로서도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연구로서 즐거웠던 거는 제가 그냥 다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데 발표하는 거는 어떠셨어요?
근데 아 맞아요. 저번에 비슷한 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든 항상 아니 박사든 석사든 아시겠지만 대학원 항상 자기 연구를 자기가 PR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매주 저 같은 경우도 매주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네, 다행히 저는 그것도 맞았던 것도 사실 석사 들어올 때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았던 것도 수업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제 좀 좋게 봐주셔갖고 그 석사 연구실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발표가 잘 맞는 사람이면 오히려 박사 아니 대학원 잘 맞을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약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박사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발표 능력.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어떤 발표인지 좀 궁금해요. 그냥 이 회사에서 하듯이 PPT 띄워놓고 뭐 아젠다 얘기하고 오늘 뭐 수익 개선점 뭐 이런 얘기입니다라는 발표인지 아니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런 PPT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옥약상 앞에서 말을 하지만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나 따로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회에서 내가 연구했던 걸 발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이런저런 종류의 발표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번씩 그 연구 센터 안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저 딱딱딱딱 도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리 있게 설명을 하는 거 이전에 저는 그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 성우님은 근데 그거는 오케이. 다행히 뭐 네. 좀 그건 아니었다. 아니 그게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저는 학생 때 밴드 동아리를 했었어 갖고 그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남들 앞에서 뭔가 뭐 나서는 거를 좀 경험을 해 봐서 사실 발표도 당연히 처음엔 당연히 떨리지만 나중에 이제 박사하면서 벌써 한 발표를 매주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 뭔가 감정이 안 섞이고 오히려 너무 드라이해지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발표 자체가 그렇게 좀 그냥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발표라는 게 말 그대로 매주 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저 이렇게 연구할 건데 좀 이거 괜찮으세요? 약간 이렇게 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뭐 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가 그게 좀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학회를 준비해서 물론 그 학회 때는 더 많은 학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되긴 하죠.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군대 얘기가 좀 그렇지만 주간 회의 하듯이 약간 주간 브리핑 하듯이 뭔가 꾸준히 그냥 경과 보고에 맞아. 가깝나 플러스 알파 이제 의견 개진 네. 이 정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발표 진짜 중요하긴 한 게 매주 발표를 그 교수 아래서 그 연구원들이 뭐 대학원생들이 매번 발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어필 방법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연구했는데 조금 괜히 연구를 해도 못나 보이게 발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 없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데 되게 말을 잘 해서 풀어내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면 교수님한테 또 어필이 어떻게 되냐 또 그게 또 뭐 갈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하면 오히려 대학원생은 발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PR의 시대이기도 하고 뭐가 됐건 간에 자기가 가진 역량을 말로 풀어내는 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조차도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또 저희 또 말로써 이렇게 컨텐츠를 하고 있는 저희도 뭐 이거 들으면 잠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도 한 4, 5년 하면은 저희 용환님이 처음에 긴장돼라고 시작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감정이 없어지고 이제 네. 안 돼요. 저는 그 감정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아홉은 완벽에 가까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0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10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9과 같은 기분으로 다찌마리 이 귀여운 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다찌마리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셨잖아요. 성우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박사 때 일본에 오시면서 좀 뭐 한국의 이제 대학 문화라던가 뭐 언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다르죠. 그런 건 어떻게 다른지랑 어떤 면에서 좀 고생하셨는지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저는 이제 어쨌든 연구실을 2곳밖에 한국에서 한 곳, 음. 일본에서 한 곳 체험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될 수는 없지만 음. 일단 체계적으로 한국 대학원 그리고 한국 교수님들은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치외 법권 쪽에 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와서 느낀 게 되게 딱딱한 그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뭐 한두 개를 들자면 일단 한국 대학원 교수님들은 보통 용돈으로 뭔가 연구비를 이렇게 생활비나 대학원생들 생활비나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원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받는 돈이 너무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산학 연구 그러니까 회사랑 협동해서 하는 연구를 받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아주 그 정해진 금액을 딱 체계적으로 받지만 그런 게 아닌 곳은 교수님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면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취업 법권이기 때문에 안 주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았거든요. 열정페이 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교수의 연구실마다 하나의 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좋게 말하면 되게 더 그 맞춤형으로 갈 수가 있지만 안 좋게 말하면 교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든 연구실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인터넷 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 대학원생은 노예 같은 그런 게 이 치외 법권 맞아. 그리고 교수의 왕국이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조금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경우는 좀 갑질이 있을 수 있다고 친다면 한국의 네. 경우에는 일본은 시스템이 되게 이미 알아서 다 짜여져 있고 대신 갑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선배들 중에 들었지만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무관심 쪽으로 가기는 좀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주변에 다들 교수님들을 보기가 힘들다 막 이러는 곳도 많고 예. 대신 장점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실적을 되게 빨리빨리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이 이제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이 좀 더 모노즈크리 그 약간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 물론 이건 학교 바이 학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하나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그게 깐깐하게 되게 더 많이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더 좋은 학교로 왔기 때문에 일본의 시스템이 훨씬 더 좋긴 꼼꼼하고. 네.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차님도 좀 비슷한 경험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이제 이 취업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그 일하는 시스템 아니면 그 문화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빠르게 성과를 내는 이미지가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세하고 촘촘하고 매뉴얼화되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그 비슷한가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 단어씩으로 정의하면 한국은 유연성이고 일본은 정확성. 뭐 기초멘사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오는 이제 부작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체계적으로 조금 그쵸. 뭔가 유연하다는 건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뭔가 기존의 시스템상으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본은 정확하고 최소한 그런 차별은 좀 적을 수 있긴 한데 근데 한국인의 입장이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이 작은 사소한 거까지 지켜가야 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뭐 하다못해 예전에 들은 것 중에는 매뉴얼 신입사원 매뉴얼 중에는 일본에서는 컴퓨터 버튼을 누른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정말 PC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저기 뭐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엔터를 치거나 하는데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 윈도우를 모르는 사람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픈 버튼을 누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매뉴얼까지 존재할 정도로 세세한 게 근데 그게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반도체 같이 좀 정말 정밀하고 먼지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그런 업종에서는
일본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너무 특성이 다르고 또 기술력적으로 뭐 한국에 뭐 대단한 기업들이 많긴 한데 좀 연구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성우님이 또 좋게 느끼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맞는 거예요. 깐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좋음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어떤 매뉴얼은 연구를 그냥 연구에 도움이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그 깐깐함이 좀 너무 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효율과 체계가 언제나 그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적절한 조화가 사실은 가장 그쵸.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이 대학원이라는 곳에서도 뭔가 문화적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기업에서도 확실히 그게 드러나는데 이제 성우님도 일본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하셨잖아요. 네. 생활하시면서 좀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이 학교 내외로 문화적인 차이 같은 걸 좀 느낀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요.